모든 금융위기는 언제나 똑같은 연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정치인들은 마이크 앞에 달려가고 은행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국민보호라는 깃발 아래 새로운 법안들이 서둘러 통과됩니다.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급조된 법안들은 결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들은 애초에 재앙을 초래했던 바로 그 기관, 즉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이름은 바뀌어도 그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진 판입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에 영국은 연쇄적인 은행 공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신용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했고 금융공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1844년의 은행인가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화폐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으로 대중에게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잉글랜드 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소규모 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경쟁은 사라졌으며 국가가 선택한 단 하나의 은행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 그 자체를 보호하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비슷한 위기가 반복되었습니다. 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 연방정부는 막대한 전쟁 자금이 절실했습니다. 정부는 더 안전하고 통일된 통화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국립은행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법은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부 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은행을 자신들의 전용 자금 창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채를 화폐로 전환하는 행위를 공공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기막힌 속임수였습니다. 대중은 정부의 약속이 찍힌 지폐를 손에 쥐었지만 진짜 수혜자는 정부와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안정적인 중개인 역할을 보장받은 은행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대공황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이 무너져 내리며 수백만 미국인들의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화산처럼 들끓었습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탄생했습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것으로 유명한 이 법은 동네 은행에 맡긴 당신의 돈이 월스트리트의 도박판에 쓰이는 것을 막아 시민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은행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논리는 바꾸지 않은 채 무너진 대중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은행이 애초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이제 은행가들이 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물론 그 통제의 고삐는 수십 년에 걸친 로비로 서서히 풀렸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바로 다음 위기를 위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1933년에 탄생한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소액 예금자들을 위한 방패로 홍보되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기에 당신의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당신의 돈은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규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예금보험이 없던 시절, 은행들은 신중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예금자들의 신뢰를 잃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FDIC 설립 이후 예금자들은 더 이상 은행의 건전성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뒤를 봐주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은행들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대담하게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다시 국민보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 실제로는 은행을 위한 보이지 않는 보조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대공황 시대의 법안 중 가장 대담했던 것은 1933년의 긴급은행법일 것입니다. 극심한 공황 속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은행 휴일을 선포하고 미국 내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정부는 사실상 모든 금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경제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가지고 있던 금화, 금증서, 금괴를 모두 종이돈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실상은 평범한 미국인들로부터 실물 자산을 빼앗아 은행 시스템에 넘겨주고 정부와 은행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로 포장된 이 조치는 사실 금융질서 그 자체를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사례들은 하나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을 안정시키며 위태로운 피라미드를 계속 서 있게 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대중은 그럴듯한 구호를 얻고 은행은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1997년 우리는 뼈아픈 외환 위기를 겪으며 기업과 은행을 살리기 위해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그 순수한 애국심이 결국 누구의 배를 불렸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20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전 지구적이며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이 붕괴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 저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의 중심에 있던 은행들은 구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수천억 달러의 혈세를 금융부문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를 구하고 총체적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구원받고 누가 희생되었는지 보십시오. 평범한 가정들은 집을 압류당했고 연금은 반토막났으며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법은 그 진짜 우선순위가 바로 은행임을 드러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에서 정부는 은행의 부채를 보증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어깨에 떠넘겼습니다. 안정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긴축재정 법안들이 통과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병원과 학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동안 예국 은행들은 그들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한 푼의 손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구호는 경제 회복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뒤따르는 법들은 언제나 대중을 위한 안전장치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법들은 항상 같은 주인을 섬깁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존속입니다. 시스템은 신성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부도 무너지고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정치인들의 경력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 즉 시민은 오직 당신의 신뢰와 세금을 동원하여 은행을 계속 서 있게 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통화와 신용 시스템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은 당신의 돈이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은행의 무모한 행동의 의문을 제기할 동기를 없애버립니다. 구제금융은 일자리와 저축을 보호한다고 설명되지만 실제 기능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과 관련된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법들은 정부와 은행의 파트너십에 의해 작성되며 당신의 저축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호와 안정이라는 수사를 걷어내고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모든 법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승자는 은행이고 패자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운율 속에서 구절은 항상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법은 당신을 보호한다고 홍보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법일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의 안전을 시스템이 내건 약속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다음번 보호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당신의 부가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